정신병이 저는 정상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일상생활, 생활 리듬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에 있어서 정신과 치료는 그냥 기본적인 내 건강관리를 위한 도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빠른 진료는 본인의 삶의 질을 높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우라고 합니다. 13년쯤 전에 발병해가지고 지금까지 약을 꾸준히 먹고 있고요. 저는 조현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양성 장애로는 한 37, 8년간 이렇게 진료를 받고 치료받고 있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희망아카데미에 다니고 있고 통합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된 한아름입니다. 그리고 조현정동장애로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예슬이고 양극성 기분장애 때문에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게 된 건 2017년입니다. 글씨가 춤추는 것 같고 태양이 두 개로 보이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제 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집에 있다가 엄마하고 아빠가 행동이 이상하다 여기셨는지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는 정신병원에 가고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전문적인 상담센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학원에만 가면은 긴장하게 되어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어요. 처음에 좀 잠이 많이 안 왔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욕심내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고 하는 것들에서 좀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이제 잠이 잘 안 오게 되기가 시작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의 시선 의식까지 좀 느껴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방문하게 됐어요. 그냥 가서 뭔가를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증상이 확 사라지거나 몇 마디 말을 안 해도 척척 진단해 주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TV에서 날려오는 솔루션 프로그램처럼 단기간에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갔는데 네, 실망했죠. 그때는 좀 사실 많이 스트레스적인 것들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많이 잘 안 되고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빨리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수면에 관련한 약을 빨리 처방을 받고 내가 너무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그래도 정신과 치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빨리 그렇게 방문을 해서 저는 시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별다른 느낌은 없었고요. 혹시 진단명이 바뀌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된 것 같은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이 저는 정상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통해 정상인이처럼 생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전 좀 개운한 느낌이 사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활 루틴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 생활하기가 불편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중력의 한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약의 도움을 좀 받으면 그래도 내가 일상생활에 그 회복하는 거는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이 사실 더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진료 시간에는 주로 불편했던 증상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요즘에 진짜 너무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살 사고가 심해졌다거나 혹은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어서 내내 집에서 지냈다든가 아니면은 환각을 겪게 됐다면은 뭐 환각을 보는지 그런 등등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새 바빠졌다든가 루틴이 조금 바뀌었다든가 사람을 만날 일이 많아서 긴장된다 하는 근황도 조금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보통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제가 리마인드를 또 하죠.
감정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들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서 이렇게 회상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되는 지점들을 짚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병원에 가기 하루 전에 아빠랑 상의를 해서 A4 용지에 근황, 그리고 더 나아진 점, 나빠진 점,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어서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진료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제가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데 능숙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서 가고요. 주로 이제 뭐 저의 이제 주된 문제는 이제 수면 관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대인 기피 같은 그런 증상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 이런 이 세 가지가 거의 좀 주된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 지켜졌는지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의 수면 시간 잘 이루어졌는지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술을 먹거나 하는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점검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해요. 제 경우에는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몸과 기분의 상태는 뭐 과학책이든 뭐 어디에서든 말하듯이 뭐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약으로 이 호르몬의 조금이라도 비율을 약간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일상을 지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대략적으로나마 체크하게 되는 게 좋았어요. 일단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상황이 어떤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약을 저한테 맞는 약을 찾아주세요. 20-30분 동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래서 먹으면서 처음에는 통합센터에 다니면서 아침에 계속 졸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너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서를 한번 갖다 드리고 나니까 아 졸만하다 졸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런 약 부작용들을 그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갔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잘 졸지 않습니다. 일단은 건강인데 사실 건강인데 잠을 잘 못 잤던 부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커서 힘들었던 부분에 하나가 계속 잠을 못 자고 계속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어요. 상담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았어서 저는 일단 약의 도움을 일단은 많이 받았어요. 1차적으로는. 초창기에 이제 약을 처음에 저한테 맞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약을 먹으면서 약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녁에 약을 먹고 자면은 다음날 전날 기억이 좀 잘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반겨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약을 먹고 있다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함? 그런 것들이 좀 치료받으면서 진료받으면서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갔는데 자신의 상태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우울해져 있다든가 축 처져 있다든가 그럴 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병원에 가면은 약물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일 텐데도 말을 못하게 될 때가 종종 있기도 하고 약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약속 시간에 그러니까 그 진료 시간에 펑크를 내고 그 날에 늦게 가서 아 약만 지어주세요 라고 하게 될 때가 종종 있고요. 의사들마다도 각자 방침이나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처음에는 막막하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정신을 컨트롤한다든가 혹은 기분이 갑자기 이상해진다든가 하는 식의 증상이 계속 나온다면은 더더욱 망설이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에 맞는 병원을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젊은 분들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젊은 분들은 경증 질환들 있잖아요. 공황 장애나 불안 장애나
경증 우울증이나 뭐 강박장애나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걸 본 주변 분들도 그냥 정신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는 사람들한테는 그 편견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보다는 그런 젊은 분들처럼 서슴없이 진료를 이렇게 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신병은 혼자서 내가 정신병이라고 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병원에서 입원하고 그리고 병원에 꾸준히 한 6, 7년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감기처럼 감기 걸린 병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 잘 드나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약을 네,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면은 참 좋기는 할 텐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신과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뭐 우울증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나의 일상생활 생활 리듬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에 있어서 정신과 치료는 그냥 기본적인 내 건강 관리를 위한 도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약에 대해서 막 의존한다, 중독된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새롭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한테서 들은 얘기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정신과를 다 검색해가지고 쫙 차트로 뽑아서 그 옆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다 일일이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먼저 전화할 때 이렇게 이분은 좀 대응이 그러시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마음이 걸리는 구석이 있다면 그곳은 후보에서 다 제쳐두시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원나 상담이 괜찮았던 곳들만 추려낸 다음에 리뷰를 참고하면서 범위를 줄이면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뵀던 의사 선생님이 저는 약을 잘 지어주셔서 거기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 사연을 듣고서 함부로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든가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환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 중요하다고 해서 약만 먹어서 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를 일단 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먹고 그리고 또 재활시설, 그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같은 재활시설을 통해서 자기의 그 활동 영역을 그리고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시간이 대학병원들은 길다 보니까 그 대기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요. 내가 이 3주에 한 번씩 외래를 오는데 3주 동안 내가 잠을 잘 잤는지 이번 3주간 내가 술을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일단 문장으로 이렇게 짧지만은 그래도 세 문장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하는데 이게 그냥 심리 상담만이 아니라 니즈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뭐 재정 상황이라든가 혹은 자립을 노리고 있다면 자립을 할 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내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고민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세 가지는 뭐냐라고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좀 개선을 해보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거 외에도 일상적인 그 상담이라든가 고민 같은 것도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초반에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친한 사람들한테. 왜냐면 숨기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근데 얘기한 사람들은 다 연줄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알게 된 게 아무리 병신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친구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복지카드가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게
잘못하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상황들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고려를 했던 거는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퀴어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푸념하듯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이름을 써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중에서 어떤 상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빈도수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신과 치료 여부를 말함으로써 내가 이 사람하고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제가 커밍아웃해서 활동은 했지만 뭐 제가 아픈 걸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굳이 오픈하지는 않아요. 편견이 많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한테는 친한 만큼 오픈하고, 안 친한 사람들도 이제 점점 친해지면서 오픈할 시점에 오픈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역을 구분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통합센터에는 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국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많은 희망 아카데미 선생님들, 문화예술활동 선생님들은 다 아픈 걸 아니까 얘가 좀 이상해도 그래 괜찮아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좋아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때는 그거고요. 공개할 수 없는 거는 일반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정신병이 있고 장애라는 걸 밝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전형이 있는데 거기도 넣고는 싶지만 넣어서 거기에서 차별을 받을까 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라기보다 그건 사람의 거리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안 친한 사람한테 불쑥 자기의 과거의 상처나 힘든 걸 드러내면 상대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친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거리에 따라서 얘기해야 상대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 예전에 너 학대당했어를 보자마자 얘기하면 그 상대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것들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얘기하듯이 병의 문제도 이렇게 친해지면서 오픈하는 것이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정신과에 다닌다라고 했을 때, 나도 정신과에 다니는데 우울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정신과를 가게 되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로 공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원해서 걸리지 않는 병인 만큼 치료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런 경증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 치료받으면서 편해지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젊은 분들은 치료를 잘 받아서 편안해지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진료를 안 받게 되면 결국 중증 정신질환으로 가서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생을 마감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뭐 조현병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진국처럼 45일 이내에 진료가 시작되거든요. 그다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능과 그다지 차이 안 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멀어질수록 한국에서는 보통 조현병 걸리신 분들 3년 만에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중증의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빠른 진료는 본인의 삶의 질을 높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신과적 병증은 이게 생겨난 이상은 그게 결과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겨났는데 정신과를 다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고 끙끙대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인터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내세요, 다들. 네. 뭐 좀 후련하기도 하고 계속 매번 이런 정리할 기회는 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고 이런 인터뷰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얘기가 네, 정신과 치료를 받든 아니면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제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주변에 도움을 항상 요청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끝까지의 그 굴기를 가지면 정신병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신병에 걸려서 언제 나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반려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